그는 밝은 미래를 가진 젊은 천재이며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함께 꿈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웃캐스트들을 모아 이끌어 세계 최강의 트리플 클래스 파티를 만듭니다. 이야기는 닉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아르구스에 의해 전쟁의 지배자들이라는 파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소위 여자친구가 하필 그날 배신하고 차버립니다. 불쌍한 그 남자는 빗속에서 분수에 앉아서 흠뻑 젖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망가집니다. 그는 아르구스와의 싸움을 떠올립니다. 가로소라는 남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그 싸움을요. 그 남자는 웬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이 열심히 번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아르구스는 그를 비꼬며 이기적이라고 하고 모험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어릴 적 자신을 거두어 준 걸 상기시키며 다른 곳, 네가 진짜 속한 곳을 찾아가라고 말한다. 그가 거의 무너져 내릴 즈음 파란 머리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다. 소녀는 그가 길 잃은 강아지 같다고 말하며 무심하게 자신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건넨다. 닉은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는 아이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남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자 열정입니다. 그에게 우산을 건네주고는 자기 콘서트에 오라고 말하며 달려갑니다. 닉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게이트라는 소녀의 공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열렬한 아이돌 오타쿠가 되어 모든 저축을 굿즈를 사는데 쏟아붓습니다. 정직한 오타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진 그는 모험가 길드에 나타나 신입들을 모아 새로운 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닉이 한 남자를 발견하고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닉이 다가가는 순간 그 남자는 모르는 척합니다. 결국 닉은 아무하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서 겨우 술집으로 가서 주문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메뉴에서 가장 싼 것을 시킵니다. 둘러보니 모두 웃고 있고 다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3명의 모험가가 들어와 그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는 그들이 파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기에 그는 그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두 외톨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모험가들 중 한 명은 사나우면서도 우아하게 생긴 마법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수정 지팡이와 화려한 옷차림으로 보아 닉은 그녀가 어떤 귀족일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그녀를 쳐다본 후 그의 시선은 술에 취한 사제에게로 향했는데 그는 이미 교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3번째 사람 드라코니안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닉은 그녀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때 그들의 음료가 도착한다. 닉은 우울함에 빠져들며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차피 배신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는 술을 한 번에 들이켜고 탁자컵을 내려놓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듣게 된다. 모두 동시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그들은 얼어붙어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그들 중 부유한 마법사 소녀 티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세계에서는 물과 바람 마법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번개 마법을 성공시킨 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티아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며 약혼자인 알렉스에게 자신의 발전 상황을 알리러 급히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가 린이라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티아나는 너무 순수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의 옆에 앉아 선생님이 자신의 번개 마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행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약혼자가 그녀가 린을 학교에서 괴롭혔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마법 자랑뿐이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 때문에 자신이 항상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약혼을 파기하고 그녀 앞에서 린과 결혼합니다. 티아나의 학교가 끝난 후
가슴 아픈 소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지만 어디에도 가도 사람들은 그녀를 거절하며 귀족 아가씨인 그녀는 실제 일에는 너무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한 티아나는 결국 경마장에 가서 처음 몇 번의 내기를 모두 이겨 순식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도박에 빠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여 겨우 월세만 낼 정도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녀는 모험을 함께할 동료를 찾으려 하지만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매서운 그녀의 표정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고 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운도 다 떨어져 닉 옆에 앉아 이 선술집에 있게 됩니다. 닉은 그러고는 제니라는 성직자에게 그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쟤는 자신이 아주 작은 도시에서 성직자였었다고 말합니다. 미랄리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약간의 돈과 바꿔 그에게 약초를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까지는 평범했는데 그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반해서 손을 잡고 그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쟤는 자신은 성직자라 결혼할 수 없다고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성년자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 소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울면서 바보라고 소리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제니 고이 성직자로 승진하려는 순간 경비병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를 찾고 있었고 미랄이 그들 뒤에 서서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쟤는 미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막고 제압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에게 중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그가 변명할 틈도 없이 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음 3달 동안 감옥에서 보냈고 마침내 풀려났을 때 모두가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난 후 쟤는 여인숙에서 한 여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 여자의 허리 통증을 풀어주고 대신에 그는 미궁 도시에 가서 모험가가 되라고 조언을 듣습니다. 쟤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결국 이 선술집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닉은 자기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며 그들도 같은 생각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쟤는 마왕을 물리칠 거라고 선언합니다. 닉은 드래고니안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이름은 커런에게 그녀의 이야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이 도난당했다고 소리치며 대답합니다. 게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러자 닉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클로드라는 여자가 자신을 차버리고 자신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갑자기 닉은 자신이 거꾸로 엎어져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납니다. 그들이 모두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모두를 깨우고 떠나라고 말한다. 그러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러자 제나는 차분하게 자기 집이니 그가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해줘.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살아남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는 우상이든 음식이든 도박이든 여자든 우리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에 목적을 주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끼리 파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날 아침 잠시 후 4명의 패배자들이 길드에 들어와서는 젊은 접수원을 마치 자신들에게 뭔가 빚진 사람처럼 쏘아보았다. 그때 나이든 길드 직원이 나타나 귀여운 접수원을 울린 것에 대해 그들을 야단쳤다. 그녀는 닉을 전쟁의 명수들에서 알아보고는 그들의 길드 등록 양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런을 가리키며 유명한 생존자라고 말했다. C급 던전을 혼자서 돌파하고 살아 돌아온 소녀. 그녀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모험가들에게 파티 이름을 묻습니다. 닉은 자랑스럽게 서바이벌이라고 대답하며 미소 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파티 이름에 동의하며 새로운 파티 이름을 외칩니다. 등록을 마친 후 닉은 새로운 파티에 3가지 규칙을 제시하는데 서로의 취미를 건드리지 않기, 돈을 항상 신경 쓰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살아 돌아오기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대신 닉은 모두가 함께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공유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웃고
닉이 금고를 여는 데는 최악일 거라고 놀립니다. 그때 제미 닉을 보며 왜 그렇게 돈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묻고 닉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며 설명합니다. 잼은 닉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동시에 신뢰하고 의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커런은 그것이 좀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들 누군가를 믿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의심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파티는 끈적끈적한 수로로 향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초급인 그랭크에 갇혀 있는 동안 탐험할 수 있는 3개의 미궁 중 하나였어요. 닉이 앞장서서 2개의 던전을 클리어하면 프랭크로 승급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던전들이 기본적으로 초보 모험가들이 모험가 일에 익숙해지는 연습장과 같다고 덧붙였어요. 닉이 강의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뭔가를 밟습니다. 미끈미끈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함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존자 파티의 첫 번째 먹잇감을 소개하는데 마침 잡초를 먹고 있는 작고 해가 없어 보이는 슬라임이었습니다. 모두 그 작은 생명체가 너무 귀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이 젤리 같은 귀여운 생명체가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농장에 몰래 들어가면 소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슬라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가 핵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자 모두가 놀랐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는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 수정들을 모두 챙기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어요. 그 수정들은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죠.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잼은 티아나에게 파티에 합류한 것이 도박이었냐고 놀리며 티아나는 잼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며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닉에게 불평했어요. 닉은 미소 지으며 이 파티를 결성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지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러자 잼은 슬라임을 쓰러뜨리려고 시도하며 그것이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게 좀 꺼림칙해 모두 그를 설득하려 하고 왜 괴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아. 닉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고 티아나는 지금까지 슬라임들이 변한 점이라고는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라고 말해. 그러고는 오크와 고블린을 해치운 경험을 자랑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닉은 여기 슬라임들은 끈적끈적한 액체를 쏘고 바나나 껍질처럼 미끄럽다고 말해. 마법사는 실수한 후 부끄러워하며 화가 나서 얼음춤 마법을 재빨리 시전하지만 그녀는 빗나가 커런을 향해 실수로 발사했고 커런은 간신히 검으로 막았다. 타나는 괜찮냐고 묻고 사과하지만 커런은 차갑게 대하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자기가 실수로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따진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막 맺은 유대감에 금이 가게 했고 두 소녀는 서로 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지하 감옥 최상층에 도착했다. 닉은 다시 한번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때 잼이 거대한 슬라임 몬스터를 발견했다. 닉이 그들에게 그것이 던전의 보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법사는 갑자기 괴물에게 돌진하며 자신이 혼자서 해치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뿐입니다. 파티는 그 난장판 후 강가에서 옷을 빨게 됩니다. 닉은 거대 슬라임이 강력한 마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라임을 사방에 튀기는지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잼에게 그의 자리는 후반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닉은 갑옷을 벗고 그의 모든 강점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털어놓느냐고 묻자 그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동기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잼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티아나가 커렌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자신의 강점 또한 밝힙니다. 이 행동이 드래곤족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듯하고 티아나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태도를 보이자 커렌이 재채기를 하는데 작은 불씨가 그녀 쪽으로 날아가 불을 붙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농담으로 자신이 그녀를 구워 죽이려고 했지만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영웅들은 고블린 숲으로 향하고 닉은 그곳에 괴물들은 무리가 둘러싸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고블린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 잼을 공격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닉이 재빨리 끼어들어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 후 생존자들은 엄청난 고블린 무리와 맞서 싸웁니다. 대부분 닉 혼자서 처리합니다. 그때 티아나가 자신의 탐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티아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괴물 중 하나가 보통 고블린으로서는 너무 많은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닉은 팀에게 그것은 아마도 고블린의 진화형인 오우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자들은 잠시 후퇴할까 고려하지만 보상과 고블린과 오우거를 방치했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진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주로 닉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진화된 오우거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커런과 함께 말이죠. 가는 길에 커런과 티아나는 또다시 서로에 대한 불신 문제를 꺼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끝내고 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어요. 갑자기 커런이 근처에 괴물을 감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뒤따라가는 가운데 괴물을 쫓아갔어요. 잼은 마법 버프를 걸어 그들의 힘을 높였고 티아나는 마법으로 앞길을 터놓았어요. 전투가 치열해지자 말하는 오거가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한다. 커런은 티아나를 다시 믿고 싶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티아나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믿고 마법사는 마법을 걸었는데 커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통과하며 경로상의 모든 고블린들을 소탕했다. 그러자 커런은 앞으로 돌진하여 불타는 검으로 화염용 공격을 퍼부어 거대한 오거를 쓰러뜨린다. 싸움이 끝난 후 닉은 고블린 뿔을 모으기 시작한다. 집을 증거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커런은 가방에 뿔을 넣다가 목걸이를 발견하는데 그 목걸이 때문에 어떤 기억이 떠올라 조용히 마음이 상한다. 바로 그때 닉은 진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오우거를 우연히 발견한다. 싸움 중에 조금 고전하고 뿔을 뽑아둔 후 손에서 놓친다. 뿔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커런의 목걸이 위로 떨어져 목걸이를 부순다. 섬뜩한 지하 감옥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커런의 회상 장면이 나온다. 그녀는 악몽처럼 큰 벌레가 얼굴 위를 기어가면서 깨어날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한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며 꿈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지난 파티 때 커런은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상인이 그녀가 목걸이를 매우 탐내는 것을 눈치채고 속이려 한다. 그녀가 가자 상인은 그녀의 더러운 발톱으로 물건을 망가뜨렸다며 드래고니안 괴물 같은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을 부르겠다고 위협한다. 커런은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칼리오스라는 금발 남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쇼핑할 때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그녀에게 일러줍니다. 비열한 상인이 커렌의 실수를 칼리오스에게 항의하자 칼리오스는 목걸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시 긁어보라고 하며 둘 다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범인이라면 2배로 지불하겠다는 과감한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렌에게 감자 껍질 벗기듯이 목걸이를 벗겨내게 하여 상인의 더러운 사기를 폭로합니다. 큰 소동 없이 그는 주머니에서 커렌이 마음에 들어 했던 진짜 목걸이를 꺼내고 돈을 돌려받은 후 매끄럽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보시다시피 드래고니아는 영웅을 돕고 세상을 구원하는 운명을 가진 자존심, 강한 반인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칼리오스의 당을 지지했습니다. 다음날 커렌은 가족의 용보석을 닦고 있는데 칼리오스가 준비되었는지 묻습니다. 출발하자며 아무도 감히 그들의 것을 훔칠 수 없으니 소지품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 말에 커렌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남자를 따라 임무에 나섭니다. 평소처럼 다른 이들이 칭찬을 쏟아붓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칼리오스의 칭찬입니다. 그 후 그녀는 자비를 돕겠다고 하지만 칼리오스는 자신의 파티를 믿고 힘을 비축해두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말이죠. 보스인 독사에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이 그녀를 엄호하며 커렌이 주저없이 돌격합니다. 그녀는 어깨로 항아리를 쳐 박살내고
그 모습에 뱀이 격분하여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자 나머지 파티원들이 뛰어듭니다. 그녀는 칼리오스에게 왜 저렇게 빛나는지 묻지만 그는 그냥 믿고 뱀의 시선을 붙잡으라고만 합니다. 그녀가 계속 그에게 소리치자 뱀이 그녀를 감싸고 독가스로 마비시켜 숨을 헐떡이며 감자자루처럼 쓰러집니다. 금발 남자와 그의 파티원들은 약탈품을 모으기 시작하며 태연하게 그들에게 강인한 용의 기사는 치명적인 독에 대한 완벽한 미끼가 되었어.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모두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었어. 후에 그녀는 분노에 찬 채로 아버지가 준 용의 보석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겨우 걸어 돌아왔어. 그 보석은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녀의 일생 동안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이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녀는 결국 여관 바로 앞에서 쓰러졌고 거기서 여관 주인은 칼리오스 일행이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말했어.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칼리오스는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컬에는 따뜻한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준 더러운 선물을 거의 버립니다. 하지만 슬픔에 압도되어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 후 그녀는 어느 날까지 영혼을 찾는 시간을 보냅니다. 굶주린 채로 그녀는 한 모험가가 여관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문을 말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그가 유명한 독식가 피프라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녀는 그가 멕시코 사람처럼 즐거워하며 잔치를 즐기는 것을 조용히 바라본다. 타코를 먹으면서 어쩐지 그녀에게 영감을 주어 그녀도 같은 음식을 주문한다. 나중에 그녀는 그 남자가 전설적인 독고다이, 사냥꾼이자 밤에는 미식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그를 따라다니기로 한다. 존 시나처럼 자신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피프는 그녀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는 힌트를 던지기 시작한다. 크게 티내지 않고 무엇을 사야 할지 그녀에게. 다음 날 그녀는 선술집에서 그의 칼을 취한 남자에게서 구해줌으로써 그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간단히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진정한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 순수했던 그녀의 영혼에 깊게 패인 상처를 음식으로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런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죠. 그리고 그날 그녀는 길드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닉은 커런과 같은 펜던트를 찾아 여기저기 뒤지고 다닙니다. 그녀가 화내지 않은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아게이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전보다 훨씬 덜 거짓골이라서 기분 좋게 놀라요. 나중에 분수대 옆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게이트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펜던트를 바꿔줬다고 해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꽤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된 거니까 괜찮다고 덧붙여요. 닉에게 커런의 선물이 되는 건 어떻겠냐고 말해요. 그 말에 닉은 완전히 잘못 이해해요. 얼마 후 그는 시장에서 뜨겁게 김이 나는 오징어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아주 매운 벌레 토핑 만두를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그만 젖은 갈 뻔하지만 닉은 다시 웃는 커런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후 그는 커런에게 목걸이가 정말 소중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 없어져서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길드에서 파티의 작은 모임은 고양이 소녀가 뒤쪽으로 초대하면서 방해받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테임에게 유대의 미궁을 탐험하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전설적인 유물을 회수하는 퀘스트를 줍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임무가 기즈나 블레이드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초보 수준의 일처럼 들리는 일에 수천 달러를 제안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닉은 의심을 품고 할머니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돈을 지불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들은 마치 가벼운 모험인 것처럼 던전을 질주하며 검을 찾습니다.
하지만 닉은 여전히 커런의 펜던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잼은 미궁의 과학적으로 발전된 설계에 놀라워하지만 닉은 모두에게 수다를 떨지 말고 숨겨진 통로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어떤 수수께끼의 목소리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일행이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계단을 내려가며 닉은 일행을 이끌고 지도에 나와 있는 곳까지 간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는 곧 조명이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닉은 철저한 걸 좋아한다면서 바로 안으로 달려든다. 그리고 또 징크스 씨처럼 돈으로 가득 찬 비밀방 냄새가 난다는 이유도 있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탱크들이 줄지어 있는 크고 어두운 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티아나는 정말로 이곳 전체를 다 뒤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닉은 명백한 것을 지적하고 곧장 빛나는 빛이 있는 받침대 쪽으로 향합니다. 티아나는 재빨리 그들을 멈추고 마법의 시각으로 함정을 탐색합니다. 공간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나타나지만 그들이 받침대에 가까이 가자 불이 갑자기 켜지고 목소리가 파티에게 외치며 그들의 용감한 여정을 축하합니다. 칼에서 나오는 노인의 목소리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 동안 닉은 무시하고 거기에 놓여있는 부러진 칼을 조심스럽게 조사합니다. 티아나는 마법 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닉은 그걸 자기 와이프보다 더 쓰레기라고 부르고 그 말에 말하는 검이 흥분합니다. 닉은 늙은 칼날에게 셰익스피어처럼 말하지 말고 결속의 검이 어디 있는지만 말하라고 합니다. 검이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늙은이에게 맞춰주는 척하며 닉은 나이를 존중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말에 검은 아무도 자신을 장착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단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는 질문에 닉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벌려고 팔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검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는 길드의 거짓말쟁이들처럼 또 버려지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습니다. 티아나가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자 그 검이 개발된 길드, 시제품 검 키즈나는 아무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미궁에 봉인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훌륭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닉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돈을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키즈나는 그에게 돈을 벌려고 이용하는 대신 좋은 일에 힘을 써달라고 애원합니다. 앨론이 있는 동안 근처 기계가 불길하게 운궁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키즈나는 무심하게 가디언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젤리 괴물이 튀어나와 그들을 모두 도망치게 만듭니다. 티아나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을 그 흉측한 얼굴에 똑바로 쏘아붙입니다. 커런은 머리부터 돌진하여 그것을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하지만 키즈나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닉이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괴물은 얼음 조각들을 커런에게 되돌려 보내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닉은 괴물을 공격하며 다른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달려들며 소리친다. 자신이 괴물의 주의를 끌 동안 모두 도망치라고 모두에게 외친다. 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검이 나노머신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그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애원한다. 절박함에 닉의 빛나는 칼날이 커지는 동안 다른 이들은 탈출구를 막고 있는 부서지지 않는 문을 통과하려고 애쓴다. 닉은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검은 닉에게 커런을 떠올리고 유니온이라고 외치라고 말하지만 빛이 갑자기 사라지자 닉은 그 쓸모없는 쇳덩이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친다. 그래도 괴물의 일부를 잘라내려고 하지만 수호자가 그를 날려버립니다. 골프공처럼 땅구멍에 처박아 버리죠. 공격이 통하지 않자 티아나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얼음 마법으로 괴물을 얼려서 커런에게 닉을 구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멍으로 뛰어드는 순간 괴물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두 마법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한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닉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깨닫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커런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지금 도망치라고 그녀에게 말하는데 그 말 때문에 그녀는 정말 화가 나서 모두 함께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닉은 일어나서 그녀의 목걸이를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하는데 그녀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런은 그 목걸이를 파티 대장이 자신에게 주었다고 고백하고 그의 배신에 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잊고 지금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며 그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이젠 사라졌고 소중한 미소로 그를 들어 올립니다. 그들의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을 보며 키즈나는 닉에게 한 번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수면 위로 돌아온 타나는 포기하고 잼에게 자신에게 마법을 낭비하지 말고 닉을 구하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말을 나누는 순간 수호자 뒤에서 눈부신 섬광이 터져 나오고 닉과 커런의 융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키즈나는 수호자의 핵이 온몸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제대로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닉은 엄청난 마법을 모아 거대한 검 하나에 쏟아붓고 그걸로 괴물 전체를 비추며 핵심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도 쓰러지고 융합이 풀립니다. 한편 길드에서는 그 검을 할머니와 고양이 소녀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합니다. 할머니는 그걸 꽤 실망스럽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검이라기보다는 낡은 유물에 가깝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는데 닉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작은 백발의 난쟁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을 결속의 검 키즈나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남자. 나중에 키즈나는 길드 여자를 얼마나 쉽게 속였는지 크게 웃는데 닉은 정의를 수호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키즈나는 장난스럽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자신의 목숨을 말이죠. 하지만 잼은 여전히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내려는 사람치고는 너무 노골적인 이름을 지었다고 걱정합니다. 후에 티아나 방에서 닉은 동화방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모두들 월급으로 무엇을 살지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키즈나는 누구랑 같이 가야 하는지 약간 헷갈려 해요. 하지만 닉은 생존자의 첫 번째 규칙을 상기시켜주는데 서로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만약 키즈나가 계속 칼 형태로 조용히 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 데려가 준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이미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인 키즈나를 본 티아나는 경주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데 금지된 구역에서 하는 경주를 보는 대신 자기 돈 쓰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요. 다음날 키즈나는 조용히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그녀는 너무 시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근처에 앉아있던 생존자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티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점화기를 꺼내 키즈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키즈나는 즉시 그것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칭찬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과거의 기억에 잠겨 교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동시에 닉 선생님은 안전을 위한 몇 가지 낡은 유물들을 꺼내 그리고는 청동 동전 몇 개를 꺼내 모두에게 잘 지키라고 말했다. 분명히 그 작은 돈이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된 파티는 퀘스트를 수락하기로 합니다. 이어서 장면은 티아나의 과거, 그녀가 마법학교를 졸업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생님께서 작별 선물로 주셨던 점화기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함께 그녀가 어떻게 망쳐버렸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의 커리어를 말이죠. 교수님은 그녀의 스캔들에 휘말려 늘 꿈꿔왔던 현자의 칭호를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점점 더 강해지더니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미쳐서 웃음에 미친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해졌다. 티아나는 그의 상태를 돌아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침대에서 일어서며 그녀는 혹시 자신의 저택에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커런도 깨어나고 이어서 잼도 깨어납니다. 동시에 닉은 클로드린에 대한 꿈에 갇히지만 곧 악몽구로 변하고
헐떡이며 깨어납니다. 그는 그것이 텔레파시였는지, 그리고 키즈나가 그의 꿈속에서 잠꼬대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팀은 테이블에 모여 앉는데 키즈나는 갑자기 자신에게는 돌아갈 과거가 없으며 생존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소리칩니다. 나중에 그들은 반짝이는 얼음 감옥으로 향합니다. 눈 결정들 사이에서 곧 라지투 오우거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텔레파시로 조용히 의사소통하는 와중에 키즈나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 몬스터에게 돌진하며 상황을 망쳐놓습니다. 그는 검술 실력을 제법 잘 보여주고 심지어 새로운 패러렐이라는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 기술은 자신의 복제체를 만들어냅니다. 오거를 쓰러뜨린 후 닉이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기력이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키즈나는 그것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체력과 마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술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최대 5개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한번 그를 이용했던 검사의 능력들을 복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나는 완전한 부정행위라고 말하지만 닉은 키즈나가 그들 편이라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키즈나는 다시 유니온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닉은 그것을 거절하며 전투 후에 곧바로 쓰러지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자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커런은 평소처럼 음식 생각뿐입니다. 푸드코트에 도착하자 닉은 지난밤 꾼 꿈을 떠올립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커런은 쓸모없는 음식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닉이 예산을 다 먹어치우는 건 커런이라며 놀리자 커런은 생존자의 첫 번째 규칙을 되받아치며 그를 입 다물게 합니다. 닉이 다시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옛 애인 클로드린이 근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클로드린은 이미 그녀의 매력에 빠진 또 다른 불쌍한 아이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이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동정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그때 닉이 나타나 그녀를 조롱하며 날카로운 말들로 그녀의 과장된 행동을 하나씩 드러냅니다. 새로운 희생자가 클로드에게 닉이 누구냐고 묻자 클로드는 폭발 직전의 표정을 짓습니다. 닉은 그 소년에게 선물을 돌려주며 오늘이 생일도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이가 닉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클로드린이 자신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지. 나중에 닉잇의 동굴 미궁 탐색 계획을 세우는 동안 클로드린이 갑자기 나타나 주스 한 잔을 그의 머리에 쏟아 복수합니다. 하지만 닉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 어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녀는 전에 본 큰 고양이 남자 런을 데려오는데 그는 클로드린을 더 잘 대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닉을 위협하려 합니다. 닉은 씩 웃으며 그 남자도 철갑 고양이들 중 하나냐고 받아칩니다. 클로드의 심기를 건드린 순간 클로드는 팀 이름은 키티가 아니라 아이언 타이거야 라고 소리쳤다. 싸움이 거세지자 런은 닉에게 나가서 싸움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닉은 공격 자세를 취했지만 갑자기 큰 고양이가 사과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닉은 주먹 다짐을 할 태세를 취했지만 어디선가 큰 고양이가 갑자기 사과했다. 주먹 다짐을 할 태세였지만 어디선가 큰 고양이가 갑자기 사과했다. 그는 클로드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줘서 고맙다고 닉에게 말했다. 심지어 이제 클로드는 네가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레오는 자신이 클로드를 충분히 이용했고 이제는 클로드가 닉처럼 수많은 적들이 그녀를 쫓고 있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닉도 자기 파티 신입들을 사기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닉은 잠깐 격분하지만 갑자기 완전 미치광이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레온이 둘이 통하는구나 싶을 때 닉은 레온의 턱에 주먹을 날려 그를 바닥에 나가 떨어뜨립니다. 싸움이 시작되지만 거의 즉시 끝나는데 큰 고양이는 우리 선생님 닉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닉이 그를 제지하며 자신도 돈이 필요하지만 친구들을 속여서 돈을 얻으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남자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닉을 기습적으로 바람의 공격을 가해 닉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자랑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드래고니안 소녀가
멋진 기습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때 길드 여자 빌마가 도착하고 큰 고양이는 갑자기 수학 기반의 맨손 격투를 제안하며 모든 것을 끝내자고 하고 접수원을 심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날 길드 여자는 수학 난투극이 10라운드로 진행되며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계산을 끝낼 때까지 각 라운드가 끝나지 않으며 점수가 더 높은 쪽이 추가 공격 기회를 얻습니다. 커런이 그 책임감의 무게에 걱정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추첨에서 이기자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수학을 생각하기만 해도 발작을 시작하는데 클로드의 조롱은 그녀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게 만듭니다. 그 후 그녀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잼은 그녀를 축하하며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꽤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험지를 건네주는데 그녀는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 후에는 금방 아인슈타인이 될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합니다. 나가는 길에 퀴즈 나는 그들을 위해 싸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잼은 그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몇 주 동안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잼은 그의 여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대회 전날 밤 닉은 클로드의 팀이 뭔가 꼼수를 쓸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쓴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잼은 그의 여자들이 호랑이 파티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정보 공유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입니다. 티아나는 그들이 생각 보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키즈나의 텔레파시의 테무 버전입니다. 닉이 커런에게 계속 문제를 풀라고 말합니다. 티아나가 신호를 줄 때까지 말이죠. 한편 클로드는 부모에게 팔려서 노예가 될 뻔했지만 간신히 벗어났고 그 후로는 저렴한 테일러 스위프트 분장을 하고 바보들을 속여 돈을 벌었고 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를 생각하자 악몽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대회 당일 캣걸이 두 소녀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자 커런은 안도하며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클로드는 아이들도 첫 번째 문제는 식은 죽 먹기라고 놀립니다. 한편 닉은 타이거맨 런과 싸우지만 레온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니 닉은 그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닉이 고전하는 것을 본 커런은 걱정하다가 집중해서 먼저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클로드에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 소녀는 점수를 발표하고 클로드가 거의 완벽한 점수로 클로드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밝힙니다. 커런이 서둘러 경기를 끝냈으니 잼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닉은 여전히 작은 고양이맨의 부드러운 발톱이 자신의 단단한 복근을 해칠 수 없다고 농담하지만 레온이 그의 명치에 반칙성 공격을 가하자 그의 표정이 금세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닉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닉은 이미 그들이 반칙을 이용하려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커런이 불리한 상황이라 페널티만으로 이기려 했던 수학 문제 부분이었죠. 그러자 클로드는 한 라운드 더 진행하고 닉이 패배해서 커런은 얼굴을 찡그렸죠.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닉은 자신이 맞는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래도 그녀는 소리치며 자신의 작은 세뇌 때문에 그가 다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닉은 웃으며 자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죠. 훈련 전에 그녀가 겨우 20점을 낼 때 수십 번의 타격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전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자기가 아는 가장 똑똑한 여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커런은 너무 행복해서 말했어요. 클로드리는 자기의 쓸데없는 말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할 거야. 그녀는 다음 라운드에 집중해서 완전히 몰입해. 그리고 클로드린의 시끄러운 소리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한편 티아나는 클로드린을 계속 주시하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려. 그리고 커런은 뒤처지기 시작하는데 클로드린은 얄미운 작은 도깨비처럼 부정행위를 하며 방정식을 술술 풀어. 닉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본 차나는 주변을 마법의 시각으로 살펴보지만 부정행위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닉이 또 페널티를 받자 차나는 파이프를 탁하고 내리치며 모두의 주의를 끌고는 길드 여자는 느린 수학 시합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내놓자고 제안한다. 길드 여자는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끝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속으로 7번의 페널티 펀치를 받게 되어 이긴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지만 닉은 그저 씩 웃으며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고양이 소녀가 모든 문제지를 커런과 뱀 소녀에게 건네주고 티아나는 클로드린이 마침내 부정행위를 드러낼 때를 기다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한다. 커런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클로드린은 자만심에 차서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신의 남자에게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두 소녀가 열심히 연필을 휘두르는 동안 차나는 멀리서 마법 서명을 발견하고 파티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닉은 눈치채고 런에게 팀원이 사라진 것을 놀리며 호랑이 남자는 그들이 자신들의 대담한 계획을 알아챘을까봐 걱정합니다. 당황한 그는 클로드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하고 길드 여자의 의심을 키웁니다. 한편 클로드는 탑에 있는 덕후와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키즈나는 마침내 나머지 파티원들이 뒤에서 인사하며 합류합니다. 한편 클로드는 속이 타서 답답해하며 그 컴퓨터 덕후에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때 티아나가 로브를 입은 바보를 데리고 나타나 모두에게 보란듯이 생각의 보석을 흔듭니다. 길드 여인이 금발 여자에게도 그런 게 있냐고 묻자 티아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너무 큰 고양이를 감옥으로 호송하지만 클로드는 자신은 평생 고생만 했고 아무도 자신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고 횡설수설합니다. 커런은 믿지 않고 티아나는 모두에게 변할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모두 커렌의 놀라운 수학 실력을 축하하기 위해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와중에도 호랑이 남자는 과거로 돌아가 실버 타이거라는 모험가 파티를 떠올립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건 비샷이었는데 둔한 타이거리안들 사이에서 뛰어난 지능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비샷의 재치 덕분에 그들은 악명 높은 메카스틸, 문엘 미궁을 정복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함은 결국 그의 목숨을 일찍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레오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한 경비병이 티게리안의 감방으로 들어와 경고 없이 검을 뽑아들고는 그가 과거에 팔았던 보물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암시장에도 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말이죠. 경비병이 아직도 보물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레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반문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죠. 알고 보니 런이 감히 팔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마침내 그것을 소환합니다. 검을 드러내며 말이죠. 진화의 무기, 놀랍게도 키즈나와 똑같이 생겼어. 한편 우리의 생존자들은 최근에 번 돈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 도박의 여왕답게 차나는 카지노 테이블에 자신감 있게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동시에 닉은 원래 아이스크림만 사러 온 키즈나를 따라왔는데 자기 차례 바로 앞에서 아이스크림이 매진되는 바람에 완전히 빡쳤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닉은 키즈나에게 도박을 해볼까 하고 가볍게 제안한다. 하지만 칼은 자신에게 내장된 윤리의식 프로토콜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키즈나는 카드 한 벌을 들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이것들이 특수카드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마법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나운 사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카지노에 들어와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카지노 안으로 돌아와서 차나는 다가오는 승리의 달콤한 향기를 조용히 만끽합니다. 이 방에 있는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기고 떠나려고 할 때 이전에 본 사나운 사자가 난입합니다. 카지노 안으로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자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우리의 영웅 닉을 찾고 있으며 상당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생각이 닉에게 집중되자 그 괴물이 사실 레온이며 그의 짐승 같은 변신이 그가 전에 소환했던
소환했던 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는 우리 주인공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기억해냈어요. 이야기가 감옥으로 되돌아가자 거미런의 속박을 끊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파괴적인 힘을 해방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먼저 누구를 멸망시킬 계획인지 알고 싶어 하면서요. 칼날과 그 칼날이 내뿜는 살기가 너무 강렬해서 근처 경비병은 바지에 실례를 해버립니다. 레오는 침착하게 파괴의 검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검의 힘이 아직 충분한지 묻자 검은 자랑스럽게 100년 전 것이며 그 이후 기술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응답합니다. 주저없이 레오는 검을 잡고 진화라고 외치며 공포스러운 짐승으로 변신합니다. 레온이 계속해서 장소를 파괴하는 동안 티아나는 아가테에게로 돌아서서 저 엄청나게 큰 고양이 새끼는 누가 카지노에 들여보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올 때 무기를 넘겨줬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큰 고양이가 그녀 앞에 나타나 닉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티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가 런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그의 엄청난 크기에 놀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닉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런은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를 끝낼 것이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맡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자는 차분하게 너무 큰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며 일부러 그가 말을 놓치도록 합니다. 경비원을 갑자기 번개로 공격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거대한 괴물은 순식간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지노 테이블 전체를 그녀 앞에 던져 길을 막습니다. 티아나는 괴물이 그렇게 빨리 회복된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크게 띱니다. 재빨리 생각을 바꾼 그녀는 아게이트의 매니저에게로 돌아서서 그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의 엄청난 부의 열쇠임을 지적하며 그 남자가 그녀를 급히 안내하며 밖으로 데려가려는 동안 티아나는 다시 돌아서서 격분한 괴물에게 친구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레오는 초진화된 감각으로 공기를 맡으며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도 잡아내려 하지만 그녀의 말에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걸리고 그는 비웃으며 그것을 애처롭다고 말하며 이것이 희망의 실제 냄새인지 궁금해한다. 티아나가 그녀를 인질로 잡는다고 해서 닉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큰 고양이가 그녀에게 짓누르는 공격을 하지만 닉 자신이 티아나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는다. 그때 진화의 검이 다시 말을 걸며 같은 종류의 검이 근처에 있다고 경고한 후 그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라이벌인 결속의 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랜 앙심을 풀 기회에 불타오른 암흑검은 그 힘을 런에게 쏟아붓고 그를 더 크고 괴물 같은 존재로 변신시킨다. 결속의 검은 곧바로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암흑의 무기가 레온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삼키고 있음을 알아챈다. 격돌이 시작되자 티아나는 우리 아이에게 유니온을 사용하라고 외치고 그는 재빨리 기회를 잡아 그 자리에서 그녀와 융합한다. 그 융합에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놀라울 정도로 장엄하고 거의 소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들의 합체 형태는 빙하기라는 냉동 공격을 퍼붓고 이어서 또 한 번의 공격을 받지만 레온은 아무렇지도 않게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의 분노의 균열이 생기고 레온은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닉과 잠깐 장난치고 싶었을 뿐 실제 목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행동이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광전의 검이 그를 너무 몰아붙였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검은 레온이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다시 광기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라고 부추기지만 레온은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검은 차갑게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온은 검의 지배에 맞서 벗어나려고 애쓰는데 검은 그의 최악의 기억들을 이용합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갑자기 성스러운 빛이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닉과 차나의 웅장한 합체 형태가 나타나 검의 지배를 깨뜨리는 반마법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레온은 구출되고 다시 자신의 감방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닉이 방문을 하고 레오는 능글맞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구경 온 거냐고 농담을 합니다. 닉은 다행히 카지노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비록 그 장소 자체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요. 그 말에 레오는 안심하고 짧지만 필요한 대화 후에 그 남자는 떠납니다. 닉은 다행히 카지노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비록 그 장소 자체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요. 그 말에 레오는 안심하고 짧지만 필요한 대화 후에 그 남자는 떠납니다. 다음 날 닉은 조깅을 나갔는데 머릿속에서 아게이트의 목소리가 그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충성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게이트가 다음 레벨에 도달하려면 상품을 사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의 탐욕에 실망합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게이트는 그에게 인생의 목표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팬들 중 일부처럼 그가 산소 낭비가 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고백합니다. 닉은 말문이 막히고 그를 소소한 범죄자 되는 것으로부터 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날 정말 자신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며 아게이트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감상해졌는데 닉은 그것이 그녀가 활동 중단에 들어간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녀 남자친구 도니의 술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아게이트, 본명이 벨 하진스인 그녀가 아이돌이 되기 전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어느 날 프로듀서가 나타나 회사에 영입하기 전까지는 그저 재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대머리 프로듀서를 쫓아내려 하지만 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듣고는 손을 들고 그녀의 매니저가 된다. 그날 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이돌을 보고 노래하고 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정에 불이 붙는다. 어느새 그녀는 줄스라는 이름의 아이돌 트리오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순간을 즐기지만 도니와의 삶은 그가 돈만 밝히는 무책임한 남자가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걸어다니는 돈뭉치로만 보고 도박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며칠 후 아게이트는 혼자 앉아 도니가 얼마나 그녀와 함께 꿈꿨던 이상에서 멀어졌는지 생각한다. 그는 고든 램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바를 열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날 그녀는 클로드 리니닉의 존재하지 않는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닉은 너무 힘들어서 비를 맞으며 앉아 마치 생명 없는 껍데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정심에서 그에게 말을 걸기로 합니다. 며칠 후 아게이트는 도니가 자신의 상금을 태우는 카지노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도박 악마에 가까운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 천사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능가했습니다. 잠시 후 그 천사는 마법적인 존재로 변신하여 눈앞에 나타난 괴물에 아가테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나중에 그녀의 프로듀서는 도니에게 모든 빚을 청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단 아가테를 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가테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에게 해롭고 더 이상 그를 고치려고 애쓸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도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후 닉은 아게이트의 컴백 콘서트에 나타났고 아게이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무대를 열었다. 그리고 최근 카지노 사건에서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팬들에게 들려주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떠난 아우라 농장 기사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닉은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컴백곡이 자신의 새로운 영웅 전설의 팔라딘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밝히며 닉을 더욱 놀라게 했다. 힘들었던 시절에 얻었던 희망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콘서트 후 아게이트는 공원에서 다시 닉에게 텔레파시 장난을 치며 그가 희망 없이 망상에 빠져 있다고 놀리다가 그만 장난치고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말하라고 했다.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모든 걸 털어놓고 둘은 놀랍도록 훈훈한 속마음을 나눕니다. 다음 날 키즈나는 잼에게 이상한 유령에 대해 다룬 잡지를 가져옵니다. 스태핑맨이라고 알려진 그 남자는 밤에 아이들을 납치한다고 합니다.
키즈나는 그 남자가 공중에서 뛰어다닌다며 아무도 잡지 못했다고 신나게 설명합니다. 커런은 그가 정말 악당이라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닉은 그 이야기가 가짜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즈나는 고집 센 아이처럼 그 남자가 진짜라고 우깁니다. 그때 올리비아 테일러라는 녹색 머리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스태핑맨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그 잡지 기사를 쓴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올리비아는 미궁 도시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면 항상 깊이 파고들어 배후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날 밤 좀 취한 잼은 작은 소녀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납치당해 사라집니다. 닉과 함께 걷던 키즈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잼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서둘러 친구를 찾으러 달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스태핑맨이 소녀를 납치하려는 것을 잼이 막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목격합니다. 알고 보니 스태핑맨은 실존 인물이었고 키즈나는 바로 그와 싸움을 벌였지만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잼은 어린 소녀를 레드라는 여자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닉은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소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정말 스태핑맨이었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그를 추적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의 이름이 리아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잼은 그녀의 말을 믿는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리아네는 잼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잼의 용감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잼은 그녀가 자신의 제자가 되기에는 적어도 15살은 어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때까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간절히 묻고 잼은 그냥 쉬고 스태핑맨을 쫓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리아네는 곧바로 동의하고 잼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날 우리 생존자들은 현상금 사냥조합으로 향합니다. 스태핑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서요. 하지만 카운터의 고양이 여자는 귀중한 현상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글 전직 전쟁의 귀족 마스터즈 오브 워 구성원으로 재빨리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간단한 현상금을 건네주며 헤일 하디라는 남자를 지정하고 그를 잡으면 몇십만 디나스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접수원이 그들의 파티 이름을 부르자 방 안의 다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즉시 알아보며 그중 한 명은 그들이 현상금 사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조롱합니다.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우리의 도박 여왕 차나가 그 남자와 내기를 걸고 그에게 기회를 제안합니다. 생존자들은 임무를 받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알려진 빈민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표적을 찾기를 바라며 일행은 문지기에게 다가가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남자는 어떤 남자에 대해 그렉이라는 사람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개가 최근에 수컷 강아지 10마리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닫자 그는 갑자기 그들에게 날가바라는 자와는 절대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한 무리의 깡패들이 그들을 강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닉은 우두머리로부터 그들이 추적하는 남자가 침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캐냅니다. 일행은 앞으로 나아가 빈민가를 지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 환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키즈나는 그 지역을 금방 알아보고 곧바로 표적을 찾아냅니다. 헤일이 도망치려 하지만 그들은 재빨리 그를 밧줄로 묶습니다. 바로 그때 대머리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날가바임을 밝히며 헤일을 자신의 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환자를 왜 데려가는지 따지며 화를 냅니다. 닉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잠깐의 설전 끝에 날가바는 마지못해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날가바는 잼과 마찬가지로 전직 사제였으며 고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치료할 만큼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지금 빈민가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키즈나는 날갑에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남자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그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생존자들은 현상금을 받으러 길드로 돌아가고 티아나는 내기를 쉽게 이겼다며 자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금을 받아 카운터로 바로 가서 길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음료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음 날 생존자들은 접수원에게 다가갑니다. 걸어 다니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수상한 사람을 언급하며 리에나 옆에 앉아있는 올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생존자들은 올리비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조사하기로 합니다. 닉은 팀원들에게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고 명령하고 올리비아에게 질문하려는 순간 이틀 전에 어디 있었고 아이들을 납치했는지 묻자 그 여자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지붕에 구멍을 뚫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매음굴에서 그들은 이를 논의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납니다. 잼은 금발의 성숙한 여성을 바로 아다로 알아보고 닉은 자신이 전설적인 파티 그랜드 셰프의 유명한 검객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합니다. 간단한 인사 후 여성은 자신의 딸 리안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잼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말에 아이는 격분하여 자신의 주인이 완전한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소녀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녀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이 그 주변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들을 보면 숨 쉬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녀는 그가 납치범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켰는지 묻고 잼은 위험에 처한 아이는 어른이라면 누구든 구할 거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그건 그가 실제로 치유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러자 리안나는 15살이라는 걸 잊고 아다는 수상한 신부에게 자신의 여자아이를 시집 보내는 걸 거부해요. 하지만 리안나는 어쨌든 결혼을 완전히 거절하며 자신은 남자친구에 대한 기준이 높고 잼을 자신의 주인으로만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아다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임무를 그만둘 것을 충고합니다. 스태핑맨이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본 이상 말이죠. 닉은 나서서 아닥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다는 닉을 힘도 없는 어린애라고 받아칩니다. 닉은 그걸 인정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납치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리안나가 고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떼겠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자 닉은 아다에게 자신의 일행을 훈련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주저없이 당수볼을 지켜보던 그녀는 감탄하며 그들의 훈련을 마법 잠재력을 끌어내는 수프를 대접하며 시작하는데 스태핑맨에 맞설 유일한 기회는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요, 닉에게 스태핑맨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화 마법 라이트 바디를 훈련시키며 줄타기를 10번 건너뛰라고 한다. 9번째 점프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해내지만 무릎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히고 만다. 그날 밤 스태핑맨은 또 다른 젊은 아가씨에게 손을 뻗지만 키즈나와 커런이 구해낸다. 잼은 항상 같은 시간에 공격하는 것에 당황하고 닉이 그가 올리비아냐고 묻자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흔들리더니 지붕으로 달아납니다. 키즈나는 보통 사람이 저렇게 많은 마법을 쓸 수 없다며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닉은 오랜 친구를 찾아가 정보를 얻는 대가로 유물 전문가에게 음식을 건넵니다. 레오는 그에게 사용자의 존재를 숨기는 환산광의 보석이라는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마법은 사용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닉은 이미 그걸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확신할 때만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닉은 훈련 중에 거의 백덤블링을 할 정도였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옛 선생님은 마법에 손대기 전에 먼저 신체의 능력을 키우라고 했고 자신의 작은 체격이 약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닉은 스파이더맨처럼 멋진 동작을 선보이며 착지하는데 최고의 기운을 발산하지만 여전히 광채술을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잼은
스태핑맨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얻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와 함께 그들은 최근에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체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빈민가로 향한다. 시체를 조사하기 위해 다가가자 키즈나는 텔레파시로 모두에게 경고한다. 누군가가 뒤쫓고 있다고. 그리고 갑자기 가면을 쓴 인물이 닉을 습격한다. 그는 경신술을 사용하여 괴물 같은 주먹을 피하지만 그것은 올리비아의 의심, 그가 스태핑맨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뿐이다. 그녀는 마치 휴지처럼 레이를 부수기 시작하고 키즈나의 독자적인 기술에 자신의 그림자 분신으로 응수한다. 믹은 기회를 잡고 올리비아에게 그냥 인정하라고 소리친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후드를 벗고 올리비아가 스태핑맨이 된 것에 실망했다고 인정하며 자신은 그를 코스프레할 뿐 실제 납치범이 아니며 마침 옥상 점프라는 취미가 같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그렇고 두 사람은 함께 연관실에서 관을 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체의 이상한 점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자세히 보라고 하자 과연 소녀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마법의 감각이 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즈나는 시체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때 환상광에 보석 조각을 발견합니다. 올리비아가 그것을 부수자마자 그 소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녀를 도망친 대장장이 아이의 딸로 확인합니다. 잼은 시체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으니 범인이 그 지역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소녀를 부모에게 돌려주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조용히 스태핑맨이 누구인지 꽤 확신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날 밤 닉은 다시 옥상에서 스태핑맨을 발견합니다. 그는 얼굴 없는 인물을 놀리며 기습 공격을 놓쳤다고 비웃고 그 남자는 그의 다듬어진 무술 실력을 칭찬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닉은 진지한 어조로 바꾸어 그의 작전이 들통났는데도 왜 계속 같은 전술을 쓰는지 묻는다. 체인맨은 자신의 체인을 던져 응수한다. 닉은 근접전을 펼치며 그 이유를 알아냈다고 말한다. 특히 쓰레기 수거장 근처 납치 사건의 배후를 말이다. 체인맨은 믿지 않지만 닉은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날아온 발차기를 맞고 물러선다. 그는 의심스럽고 자격과다한 의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한다. 빈민가에서 나타나 주저없이 날가바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날가바의 베일이 사라지고 그는 진실을 밝혀낸 닉을 축하합니다. 닉은 아이들에게 노란 악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며 그 병이 빈민가 아이들에서 도시 아이들에게 퍼져나갈 리가 없고 더러운 놈이 배후에서 조종했을 거라고 말하며 의사가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씩 웃습니다. 그는 날가바가 말할 기분이 아닌 것을 보아 잼도 아이들을 납치하여 치료제를 찾는 미친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알아챘다고 덧붙입니다. 날가바는 말할 기분이 아니기에 닉은 덤벼들어 노인이 책 읽듯이 파악할 정도로 맹렬한 연타를 날립니다. 닉은 마지막에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로 세게 차서 둘 다 아래 창고로 추락합니다. 그는 의사에게 항상 같은 길로 다녀줘서 고맙다고 능글맞게 말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의 쭈글쭈글한 모습을 덮칠 준비를 하고 나타납니다. 잼은 그 순간을 이용해 왜 그 일을 멈췄는지 묻고 날가바는 모두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은 이미 황색 악마병이 성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녀가 우연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하려다 환자 샘플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험담을 퍼뜨리기 전에 멈추지 않았지만요. 늙은 의사는 딸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탄식을 터뜨리고 그대로 그는 이제 그녀가 필요한 치료제를 찾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아이들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잼은 한때 존경했던 상관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지 묻습니다. 의사는 그가 순진하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비틀린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잼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며 그 남자를 현실로 되돌립니다. 그는 의사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 어린 소녀를 기억하는지 묻고 그러고는
대머리 노인이 자신의 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을 이미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그는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의 부모의 얼굴 표정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의 딸의 차가운 시체와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로 슬퍼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잼은 그에게 그 아이들이 모두 이름 없는 떠돌이 아이들이 아니며 그의 딸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날가바는 사과하며 우연히 신부를 만나 필사적으로 매달려 신부가 될 때까지 매달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잼은 그가 병원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진짜 의사였어요. 그 남자가 여전히 독성 긍정론을 쏟아내는 걸 듣자 대머리 남자는 웃었다. 그러다가 피를 토하며 그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잼은 단호하게 무슨 일이든 한 걸음씩 해나가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키즈나는 위험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순간 그룹에게 경고하자 에너지 빔이 늙은 의사의 가슴을 관통한다. 하얀 가면을 쓴 기사가 나타나 의사에게 영원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명령이 바뀌었다며 자랑한다. 수십억 가치의 그들의 소중한 환상의 왕의 돌을 박살낼 것에 대해서 날가바는 그가 붙잡히기로 선택한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만 대답한다. 잼이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가면 쓴 기사는 텔레파시로 그를 밀쳐낸다. 그리고 적에게 동정 낭비하지 말고 대신 자신을 구하라고 조롱하며 말한다. 커렌과 티아나가 도와주려고 달려들지만 하얀 가면은 그들의 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그들을 마치 나니아로 걷어차 날려보낸 것처럼 날려버린다. 잼은 의사를 치료하면서 그는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잊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하고 그의 소위 친절함은 무력한 자를 구하려는 이기적인 욕구일 뿐이며 그런 사고방식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분명히 한다. 바로 그 후 닉은 조합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간신히 버티는 것을 보고 멈칫합니다. 올리비아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제안하며 재빨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잼이 허락하자 그 여자는 완전한 성령 액션으로 화이트 마스크를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립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를 소개하지만 오늘은 그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엄마입니다. 화이트 마스크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고양이를 망쳤다고 말하며 검으로 돌진하지만 그녀는 마치 뜨거운 감자를 잡듯 가볍게 잡은 뒤 연속된 발차기로 그의 가면을 부수고 그를 뒤로 넘어뜨립니다. 하얀 가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자 올리비아는 고대 기어를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닫지만 닉과 잼은 힘을 합쳐 하얀 가면은 처음으로 당황하며 자신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욱 거세게 나서서 중력 마법을 사용해 올리비아를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그 후 그는 산보다 더 무거운 검으로 주인공을 짓누르지만 닉은 속도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하얀 가면은 처음에 기본적인 순간이동 마법으로 오해하지만 닉이 공중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하늘로 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알력이 줄어든 것을 알아채고 중력 마법에서 벗어납니다. 닉의 번개처럼 빠른 공중 이동의 하얀 가면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올리비아는 돌진합니다. 마치 소닉 더 해지옥처럼 거대한 바위를 굴려서 간발의 차로 피해요. 화이트 마스크는 닉을 붙잡고 이겼다고 확신하지만 키즈나는 갑자기 수리검처럼 날아와 그의 얼굴을 정확히 맞춰요. 그래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내며 오늘은 그만하겠다며 극적인 핵폭발 퇴장을 해요. 모두 무사히 잔해에서 빠져나오지만 잼은 즉시 대머리 의사 곁으로 달려가요. 노인은 자신도 환결병에 걸렸다며 오래 못 살 거라고 말해요. 시간이 얼마 없다며 키즈나는 건물이 흔들리는 가운데 모두에게 경고한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무너지는 건물에서 뛰쳐나온다. 다음날 잼은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을 애도한다. 닉은 위로를 건네고 커렌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한다. 남자답게 눈물을 닦고 나서 그들은 다시 모인다. 키즈나는 큰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화이트 마스크는 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며
항상 그림자에서 실을 쥐고 있는 윗선이 있다고 일깨워준다. 그들은 고대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어서 온갖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닉은 초록머리 괴물 같은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이 모든 것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묻기도 전에 말하다니 짓궂다고 말한 뒤 무심하게 결속의 검처럼 자신은 전쟁의 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날 이후로 생존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며 화이트 마스크와 싸운 후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는다. 낡고 부러진 칼을 바라보던 닉은 삼촌 아르구스가 있는 곳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조용해지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숨겨진 공간에 집어넣으며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아르구스가 배신했다는 누군가의 고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챙기고 심지어 수납함까지 확인하는 뚱뚱한 남자를 간신히 피합니다. 하지만 닉의 운은 거대한 칼을 든 남자를 만나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마침 뚱뚱한 남자가 따라잡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큰 남자는 걸어다니는 빅맥을 끝장내고 사과를 중걸거립니다. 닉은 나중에 그 남자가 사실 그의 삼촌 아르구스이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지키지 못하고 무능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이끌립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하며 닉은 침대에 누워 점점 어두워지는 생각에 잠이 듭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근처에서 들리는 아가테의 노랫소리에 깨어납니다. 우산을 놓치는 바람에 그는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달콤한 순간을 나누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편 잼은 날가바 박사의 진료소를 인수하고 진정한 기쁨을 찾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빈민가 사람들을 돕는 데서 말이죠. 그는 박사를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환자의 미소를 보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받아들입니다. 티아나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기에서 계속 이기고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친구가 좋아했을 법한 맛있는 수프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채워집니다. 다음 날 커런은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카즈나는 잼이 자신의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는 서로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기로 했던 규칙을 언급합니다. 그 규칙 때문에 이제는 서먹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 끝나고 서로 멀어졌어요. 그날 밤 카즈나는 병원에서 잼을 찾아갔습니다. 잼이 가라고 하자 카즈나는 자신은 위험한 동네에서 그의 뒤를 봐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런도 들렀고 카즈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런은 자신 없이 둘이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여전히 칼리오스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것과 같은 사기에 걸린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그 야비한 상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그 후 닉과 다른 친구들이 그녀를 만나 축제에 초대합니다. 티아나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곧바로 승낙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 전 팀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드라코니안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류와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며 바로 그때 올리비아가 난입하여 마왕의 귀환과 화이트 마스크의 연루에 대한 엄청난 뉴스를 터뜨리지만 곧바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며 자신은 가짜 뉴스 제조가가 특기라고 인정합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커라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마침내 자신이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혼자서 심지어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잃어버린 윤광석을 찾으려 했어요. 티아나는 그녀에게 찾으러 가도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함께 가라고 말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임무를 파티의 일거리로 만든다면 그들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닉이 끼어들어 생존자들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커런은 기운을 차리고 마치 어색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모두 손을 들자 하늘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며 팀으로서 눈부신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했어요. 여기서 영상이 끝나네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